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팀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때 크로아티아를 사실 대한민국 다음으로 좀 응원했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드리치 선수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유니폼도 이게 사실 모드리치 유니폼이거든요. 네, 직접 입기도 하고 또 크로아티아 유니폼을 좀 사서 좀 이렇게 공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크로아티아 말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크로아티아 유니폼은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냥 크로아티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최대한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서 좀 투표를 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스페인 쪽을 나타났는데 제가 축구를 처음 보기 시작할 때부터 스페인이 잘할 때부터 와가지고 스페인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또 스페인 여행 갔다 왔을 때 저기 스페인 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갔다 왔거든요. 그런처럼 이제 애정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개인적인 그 어떤 의견 들어가겠지만 팩트에 기반해서 이 스페인을 좀 약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정당님 가고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크로아티아 키플레이어는 당연히 모드리치가 확실히 좀 확실하죠. 아무래도 스코틀랜드전 그 원더골을 봤으면 모든 팬분들이 아마 인정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모드리치 선수가 그만큼 정말 사실 중원의 핵심을 넘어서 그냥 팀 내 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사실 역사의 산 증인인데요. 유로 대회 최고령 득점자 그리고 최연소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그냥 사실상 그 자체, 그냥 크로아티아 축구의 그 자체죠. 그래서 네.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맞죠. 그건 맞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팩트는 인정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드리치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있기 네. 때문에 아까도 이제 채팅창에 보니까 나이가 좀 많다, 늙었다라는 네. 거 있는데 근데 이제 체력적인 변수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16강에서는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나중에 혹시 8강, 4강을 간다면 그거는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남은 16강에서는 절대 체력적인 변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크로아티아는 루카 모드리치 뽑아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의 키플레이어는 누굴까요? 스페인의 제가 뽑은 키플레이어는 모라타인데요. 네? 네? 모라타요? 네, 이제 키플레이어가 잘하는 선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선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키가 열세 맞죠? 열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라타를 뽑았습니다. 이제 모라타가 아까 계속 말이 나온 것처럼 엘리케 감독이 굉장히 신임하고 있지만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근데 골은 넣긴 했습니다. 한 골을 넣었는데 네네. 놓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 골들이 그 슈팅들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스페인이 앞서갈 수 있는 기회에서 나온 것들이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스페인이 결과적으로 좀 어렵게 해서 저 위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라타가 보면은 2016 대회에서 크로아티아한테로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그게 졌지만 그 골은 넣은 그 경력, 이력이 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 크로아티아 이겼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라타가 골을 넣은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라타가 골 넣은 부분을 이제 보고 크로아티아는 골만 본 적이 있고 또 이제 사실 결정력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엘리케 감독이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키플레이어로 모라타를 뽑았습니다. 근데 또 약간 이제 모라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한 명 더 뽑았어요. 약간 좀 그래도 해서 네네. 라포르트를 약간 얹으려고 하는데 라포르트가 이제 아까 말한 제가 한 대로 센터백에서 지금 세 경기 다 나오면서 골까지 넣고 이제 라모스가 빠진 자리를 메우고 있거든요. 네.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한 방을 아마 노릴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가 공격진이 해가지고 그러면 라포르트가 이제 좀 올라가서 하기보다는 좀 뒤에서 후방 좀 지켜주면서 하면은 좀 잘 막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약간 라포르트 선수보다는 이제 라포르트의 파트너로 나올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파우 토레스 선수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긴 한데 에릭 가르시아 선수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 이제 크로아티아 이깁니다 그냥. 진짜? 네. 에릭 가르시아 좀 에릭 가르시아 선수가 이제 안티팬인 거예요. 당연히 청망받는 유망주지만 아시다시피 사실 맨시티에서 네네.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큰 무대에서는 그런 이제 경험치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릭 가르시아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계속 꾸준히 나오고 그 전부터도 뭔가 스페인에서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추측이 됐다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아무래도 이런 큰 무대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파울로 토레스 선수가 나오면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센터백 파트너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맞는 말이죠. 네, 양팀 키플레이어 잘 들어봤습니다. 뽑아주신 키플레이어들이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저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리뷰와 하이라이트, 승부 예측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만 뽑아볼게요. 오종환 기자님부터 하나 말씀해주세요.
네, 뭐 일단은 제가 계속 크로아티아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뭐 이제 모드리치 그리고 미드필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중원 장악력, 미드필더 싸움에서 좀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뭐 스페인도 모라타가 최전방에 있는 거 보면은 공격이 막 그렇게까지 좋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아티아도 뭔가 확실한 그 공격수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크로아티아의 미드필더와 그리고 스페인 뭐 페드리 아까 말씀하신 코케나 이런 선수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두 팀의 그들의 맞대결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는 쪽이 아무래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한 대로 이제 중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드리치의 유동성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사실 이제 모드리치가 뭐 당연히 모든 팀들이 다 견제를 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항상 뭐 모드리치가 뭐 이번 유로에서도 그렇고 막 뭔가 최악이다 기대 이하라는 말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모드리치는 뭐 세계 최고의 선수고 심지어 2018 발롱도르를 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해결책을 스스로가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뭐 해결책을 찾지 않더라도 뭐 모드리치가 봉쇄를 당하더라도 그 스페인 선수들이 그만큼 모드리치한테 포커싱이 집중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크로아티아 선수들한테 좀 공간이 생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모드리치가 당연히 뭐 좀 너무 중심이고 하다 보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크게 뭔가 좀 불안 요소로 꼽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드리치 중요하지만 저는 코바치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약간 코바치치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조언도 중요할 것 네, 같아가지고. 그렇죠. 뭐 코바치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라키티치가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코바치치가 좀 이제 모드리치와 함께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제가 봐도 라키티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래도 뭔가 그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모드리치가 견제를 받을 때 그 대신 공간을 풀어주고 좀 빌드업을 역할을 수행해줄 선수가 바로 이 코바치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역할 중요하죠. 음, 음. 네, 네, 시청자 반응 중에 크로아티아 세대 교체가 시원치 않다라는 반응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크로아티아 세대 한번 먼저 동훈 씨가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크로아티아 세대 교체가 이제 2018년에 약간 모든 기운을 쏟아부은 느낌이거든요. 모든 세대들이 잘 나와서 그 경기, 그 대회에서 약간 모든 걸 다 한 느낌인데, 물론 모드리치도 있고, 당시에 비다나 로브랭가 선수도 있지만, 그 대체 나온 선수가 지금 아마 주전 라인을 보면은 그바르디올 정도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이제 신성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선수들도 뭐 블라시치도 있고, 다른 선수도 있지만, 그 선수들이 그 빠져나간 선수들 대체를 좀 못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골키퍼 포지션도 수바시치가 정말 잘했는데 네네네. 지금 리바코비치나 뭐 음, 칼리니치 선수도 있겠지만 그 선수들이 수바시치만큼의 음, 물론 대체가 완벽하게 못 되고 그런 것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뭐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세대 교체가 안 된 거는 정말 팩트고, 뭐 이제 그때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크로아티아의 수비 유망주다라고 했던 게 뭐 틴 예드바이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없잖아요. 네, 뭐 세대 교체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모드리치가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간 세대 교체는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있는 선수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좀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께서 주전만 쓰기에는 한계가 음. 있다라는 반응을 올려주셨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좀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조별리그 때 있는 그 주전 라인업이 거의 사실상 동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뭐 페리시치 선수가 이제 코로나로 못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선수가 나오겠죠. 뭐 레비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오르시치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크로아티아가 그렇게까지 전력이 막 풍성하게 탄탄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이게 사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뭐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그때도 16강, 8강, 4강을 가면서 뭐 연장전 승부차기를 크로아티아가 다 하면서 올라가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승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주전이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뭐 좀 더 짜임새 있는 팀을 바탕으로 또 성적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좀 그 4강 이상 올라갔을 때는 좀 체력적인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뭐 불안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팀 다 더블 스쿼드가 나올 만한 팀들은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럼 스페인은 어떨까요? 스페인은 로테이션이 가능할까요? 중원이요. 이제 페드리나 코케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아마 한 자리 정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이제 삼선 미드필더가 저는 가장 관건으로 보는데 이제 부스케츠나 로드리가 나올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거겠죠. 근데 이제 로드리가 두 경기를 나왔고 부스케츠가 한 경기를 나왔는데 이제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타 이미지가 강했고 부스케츠는 이제 MOM까지 받을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킵해서 잘 넣어주고 후방 빌드 잘해주고 수비도 잘 해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좀 관건으로 보이고 이제 페드리나 코케에서 이제 그 라인업이 사실 바뀔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정될 것 같네요. 페드리 코케는. 근데 이제 삼성 미드필더 자리에서 변화를 주면서 이제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제 사실 로드리랑 부스케츠 두 선수 중에서 누가 나올 것 같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전 부스케츠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이제 아무래도 크로아티아가 베테랑이 많잖아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아 여기도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도 나이 맞추겠다. 경험으로 해야죠. 경험으로 네네. 막 써야죠. 아 이거 너무 약간 대한민국 문화 아니에요? 네? 나이로 승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약간 느낌이 좀 되게 아니, 그런 아니. 느낌으로 말. 경험 대 경험이지. 경험이 많을 수 그쵸. 있으니까. 경험치. 네네네. 물론 로드리도 잘하지만 네네네. 부스케츠 같이 좀 메이저 대회에서 잘하고 특히 주장이잖아요. 이제 하면서 그쵸. 하면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동훈 기자님이 뽑아주신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이제 중원을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음. 공격 쪽을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크로아티아, 스페인 모두 사실 공격 쪽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3차전에서 좀 터진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그 사실 더 누가 더 안 좋았냐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전방만 따지면은 스페인이지만 크로아티아도 이제 공격진들이 모드리치, 비딜럽 의존하고 또 네네. 페리시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좀 많이 풀렸지만 음. 그 중앙이나 좌측에서 윙어 역할을 해주고 아니면 최전방에서 좀 움직여주는 선수가 좀 많이 좀 활약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하냐가 문제인데 이 달리치 감독이 그 부분 잘 극복을 못해요. 옛날부터. 네, 그쵸. 네, 그 공격 전술 자체를 좀 많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 같은 걸 좀 의존하는 편이고 또 측면으로 많이 공을 보내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인데 그 크로스 봐주는 선수들이 좀 많이 못단 것도 있고 또 이제 막히죠. 많이 그런 부분에서 스페인을 언급할게요. 이제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스페인은 반대로 이제 모라타가 그래도 뚝배기가 있습니다. 한 방이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페란 토레스나 이제 그 올모 같이 아니 오야르자바 사라비아 또 올모 같이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가 있고 그쵸. 그런 부분에서 좀 크로아티아처럼 단순한 측면 공격뿐만 아니라 좀 중앙에서 풀어줄 수도 있고 또 모라타를 활용한 그 헤더 크로스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면에 좀 스페인이 좀 앞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라타를 최전방에 썼으면 좀 더 저는 좀 윙어 스타일 전형적으로 좀 뭔가 측면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뭐 크로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사실 헤라르드 모레노나 아니면 올모나 이런 선수들은 좀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좀 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쪽의 선수들이 모여서 그 중앙으로 또 뭉쳐서 모여 있고 네. 이제 좌우 풀백이 좀 올라가가지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근데 좌측에 너무 그 알바 쪽에 너무 집중된 느낌이고 또 우측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읽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제 그래서 아마 우측을 좀 어떻게 활용하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중원 장악력과 득점력이 네. 관건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진짜 승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종원 기자님은 이번 경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저는 당연히 크로아티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로아티아의 2대1 승리를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뭐 좀 3골이면 사실 뭐 많이 나왔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두 팀이 좀 치열하게 좀 주고받고 이제 하는 경기 양상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뭐 선제골을 사실 좀 크로아티아 넣을 확률이 높다고 보면 이제 좀 뭐 제가 좀 너무 크로아티아를 좀 응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가 좀 이제 모드리치나 이런 선수들의 활약 속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거 맞나요, 신동훈 기자님? 좀 약간 반대입니다. 네. 스페인 왜냐면은 크로아티아가 저는 물론 한 방을 기대할 수 있지만 두 골이나 넣을 수 있을 스페인이 보면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안 먹혔어요. 네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데 이제 크로아티아 공격진이 물론 마지막
마지막 경기에서 스코틀랜드 상대로 3골 넣었지만 네네. 3골인 2골인가요? 세 골입니다. 3골이죠. 네네. 3골을 넣을 정도로 했지만 갑자기 이제 퀴즈를 네, 갑자기 퀴즈를 스코틀랜드와 이제 스페인 수비 다르거든요. 네네. 2골을 넣을 정도로 공격진들이 파괴력 있냐? 또 음. 크라마리치나 레비치 같은 선수들이 음. 물론 소속팀에서 잘한 건 맞지만 네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달리치 감독 좀 못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득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해보면은 네네. 스페인이 이제 1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한 공방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크로아티아가 내려서 있고 스페인이 점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스페인이 이제 좀 점유를 중시하기보다는 제가 좀 조별리그를 분석해봤는데 그 세 경기에서 가장 점유율이 낮았던 3차전에서 골이 많이 나오고 슈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좀 크로아티아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 점유율만 하기보다는 네네. 좀 끌어내고 하면서 좀 음. 풀어내면은 음. 한 골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공격적이면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뭐 사실 영구정재님이 스페인은 밥 잘 먹고 훈련 잘하고 근데 크로아티아는 밥도 적게 먹고 선수들이 뺀질이라고 무슨 네, 말이죠?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뭐 사실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인성이 나쁘지 않아요. 네. 네, 뭐 제가 사실 친구는 아닌데 네. 뭐 모드리치 선수도 그렇고 요즘 뭐 되게 정말 성실하게 훈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로아티아 이 선수들 밥 잘 먹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한번 전 크로아티아가 전 승리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또 이제 네, 묻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뭐 네. 사실 뭐 이거 정말 진짜 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있길래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2018 러시아 월드컵처럼 크로아티아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네. 신동훈 기자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가능성 있을까요? 이제 그때는 뭔가 이제 뭐 정말 크로아티아가 사실 결승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투지와 이제 베테랑들이 완전히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길을 완전히 모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페리치도 빠졌고 모드리치가 많이 의존하는 형태인데다가 이제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 기다와 로브렌이 이제 과연 그때처럼 완전히 힘을 쏟아부을 수 있냐? 네네. 그리고 두 선수가 아까 뭐 로브렌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에서 달랐다고 하지만은 네네. 기본적인 이제 디포트 값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비 아, 실수가 그 네네. 예능 캐릭터 있기 때문에 이제 음. 스페인이 네, 좀 그런 면에서 네. 더 그때보다 더 노쇠화했고 음. 또 아까 계속 말한 대로 세대 교체도 잘 안 될 뿐더러 네네. 그래서 좀 이변 가능성은 물론 제가 뭐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음. 그때보다 적지 않을까 네네.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뭐 여기서 또 하네요. 이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디가 없네요. 네. 37C랑. 네, 일단은 뭐 사실 이변은 이제 좀 당연히 가능성이 낮죠. 뭐 이변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낮은 가능성으로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래도 뭐 그 결승을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스페인과의 경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스페인 자체도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뭐 무적함대 뭐 침몰한 지 오래됐거든요. 어? 뭐 옛날에 그런 스페인이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뭐 진짜 사비랑 이니에스타가 있으면 전 인정할게요. 그랬으면 저도 바로 이거 유니폼 벗어 던집니다. 진짜. 근데 좀 어느 정도 세대 교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수단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가능성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경기에서는 사실 베테랑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부스케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드리치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 기대가 된다는 거죠. 네. 네. 결과적으로 저희 둘 다 의견을 다 굽히지 않네요. 네. 밀고 나가는 네. 느낌인데 이렇게까지 직진으로 할 줄은 몰랐는데 네. 하다 보니까 되네요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토너먼트의 꽃은 승부차기라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네네네. 두 분 모두 정규 시간 내에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해야 될까요? 네. 승부차기 하면 스페인이 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페인이 지금 PK 양몽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아, 맞아요. 맞네. 4경기 연속으로 PK를 못 넣고 있고 심지어 모라타도 한 골을 못 넣고 모레노는 네네. 심지어 제가 두 번을 말했는데 그 비아레알에서 올 시즌 얻은 PK를 다 넣었어요. 근데 스페인은 오니까 또 못 넣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PK까지 가는 순간 스페인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음. 또 패스는 잘하는데 좀 못 차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네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규 시간 내에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장전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스페인이 그 뭐 좀 더 리드를 잡고 그 리드를 지켜서 승리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는 연장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 의견 들어보니까. 한번 승부 예측 한번 네. 제가요.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사실 돌발 상황이긴 한데, 네네. 사실 저는 이런 경기일수록 중원 싸움이 심한 경기일수록 경기 내용이 되게 지루하고 맞아. 그쵸, 그쵸? 그쵸. 뭔지 알죠? 약간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저득점 승부 속에 연장전까지 꾸역꾸역 가는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승부차기도 혹시 예상하시나요? 승부차기 갈 가능성도? 승부차기보다 약간 연장 후반 막 연장에. 연장 후반 끝 무렵에 한 골 들어가서 끝. 네네. 누가 누가 넣는 누가 거죠? 넣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아, 그게 누굴까요? 갑자기 질문을 모라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죠. 모라타가 골을 넣는다? 그거는 스페인이 이겨도 됩니다. 진짜. 근데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모르타 골로 가능성이. 네네. 쉽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다 약간 승부차기 가면 진다는 반응이고 스페인이 이긴다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좀 스페인이 1대0으로 이긴다고 JIP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스페인은 손모가지 건다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런 거 읽어도 되나요? 네? 그런 거 읽어도 되는 거예요? 손모가지가 안 좋은 편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신체 일부인데.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네. 네네. 네네. 네. 말 어쩌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쵸. 심판이 이길 듯 하다고. 뭔가 좀, 사실 이게 좀, 이번에 그 새벽에 있었던, 맞아요. 이제, 포르투갈과 벨기에 경기에서도 그쵸. 이게 심판이 너무 좀 대처가 미숙했어요. 네, 저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냥 보는 거 다 보기만 하더라고요. 판정 안 하고. 그냥 집에 보는 저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네, 사실 그냥 경기를 그냥 관람하고 싶어요. 네, 후반 가서 좀 치고 부딪히니까. 근데 사실 네네.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경기에서만 유독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우리 포르투갈의 페페 선수가 또 패시브가 발동해가지고 네. 되게 거칠게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그렇더라고요. 좀 약간 이제 사실 이 주심 심판 판정 자체가 네. 뭐 이 경기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좌지우지되고 또 말도 많잖아요. 네. 뭐 옛날부터 좀 항상 이 심판 논란은 있었는데 뭐 이번 경기에서도 심판을 하게 된다면 좀 그게 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요. 네? 마음 아프죠. 이제 감성으로 가시네.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왜냐면 정말 기대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심판이 망친다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쵸.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자님이 적중할 수 있을지 저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기자님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승부 예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라이브 앱 메인 배너에 유로 2020 라이브 프리뷰쇼를 클릭하시면 승부 예측하고 300다이아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터포폴 인스타그램에서 기성용 사인 유니폼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갖고 싶네요. 사실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럼 끝나고 참여해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유로 라이브는 내일이죠. 6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돌아옵니다. 잉글랜드와 독일의 맞대결인데 워낙 빅매치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네. 간단하게 한번 인독이요? 네,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16강 경기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그러니까 뭔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경기, 그 말의 정석적인 게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변수가 있다면은 케인의 부활. 케인이 잘해주면은 뭐 좀 경기가 재밌어지고 화끈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케인이 지금 조별리그에서 3경기 동안 뭐 슈팅 5번 해가지고 무득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케인 선수가 부진을 이어간다면 그냥 경기 자체는 쭉 그냥 노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경기 재미 여부를 떠나서 독일이 약간 우세할 걸 보는 게 2018년에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 한국은 당한 이미지가. 근데 독일은 네네네. 토너먼트 올라오면 진짜 무섭거든요. 무조건 네. 4강까지 올라갑니다. 잉글랜드도 잡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냥 어떤 뭐 데이터에 근거한 얘기. 네, 아주 갑자기 대단한 데이터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약간 네. 좀 이상하네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잉글랜드가 우세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위넨을 좋아한 지 오래돼서 독일을 응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럼 이제 워낙 빅매치라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